석진아, 우리를 여기 두고 가지 마.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눈물이 차가운 바람과 섞여 세 명의 신생아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의 눈을 피하고 차 문을 쾅 닫고 엔진을 시동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그는 평평하고 먼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동차 타이어가 자갈 위로 굴러가며 멀리 사라졌고 그녀는 얼어붙은 황야에 홀로 남겨졌다. 취약한 채로, 그리고 세 명의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자동차 타이어가 자갈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멀어졌고 선미는 점점 어두워지는 어둠 속에서 떨며 서서 세 명의 신생아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늦은 가을 바람이 비자림 숲의 나무들을 휘몰아쳤고 그녀의 얇은 병원 가운은 매서운 추위로부터 거의 보호해주지 못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즉 새 쌍둥이의 탄생은 남편 석진이 그녀와 신생아를 외딴 곳으로 데려다주고 죽게 내버려두면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아내와 세 명의 무고한 아기를 황무지에 홀로 남겨두고 차를 몰고 떠나기 전 그의 마지막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도 채 안 된 아기들이 일제히 징징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거친 바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선미의 다리는 그녀의 상황에 현실이 스며들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왕절개로 약해졌고 수술봉합사는 아직 생생했으며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세 명의 신생아를 구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빨리요.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경력이 탈선되기 전 간호교육을 받은 그녀는 응급의학 학위를 거의 마쳤습니다. 생각해, 선미, 생각해. 그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늦추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들은 먼저 따뜻함이 필요했습니다. 저체온증은 몇 시간 안에 아기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 쌍둥이, 2명의 여자아이와 1명의 남자아이를 병원 가운 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고 체온을 이용해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로 인한 봉합사는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게 당겨졌지만 모성 본능이 그녀를 앞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녀는 훈련 중의 생존 상황에 대한 글을 읽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피난처를 찾고, 불을 피우고, 물을 찾으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생사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선미는 나무 사이로 오래된 사냥 오두막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희망으로 뛰었고 지쳐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아기들이 가슴에 부드럽게 숨쉬는 것이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선미가 그 오두막으로 가는 동안 몰랐던 것은 이 겉보기에 버림받은 순간이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일련의 사건을 촉발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석진은 자신의 배신의 진정한 깊이와 가족을 황무지에서 죽게 내버려둔 진짜 이유를 보여줄 전화를 하려고 했다. 오두막이 가까워졌고 어두운 창문은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선미의 의학 교육은 그녀의 약해진 상태와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녀가 오두막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자 그녀 뒤의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결국 그녀는 이 숲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선미는 아기들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우리는 이걸 견뎌낼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 아빠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할 거야.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지 알 수 없었다. 선미를 얼어붙게 했던 소리가 다시 들렸다. 낙엽을 밟으며 삐걱거리는 발소리. 그녀는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아기들을 보호하듯 꼭 껴안았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가 있어요? 선미의 무릎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든 노인 여성이 나타나자 거의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인 롤빵으로 묶여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하이킹 부츠와 따뜻한 재킷을 입고 있었다. 맙소사, 그 여인은 선미의 병원 가운과 그녀가 짊어진 작은 꾸러미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다. 저는 지은이에요. 저는 언덕 바로 아래에 살고 있어요. 여기 헤드라이트가 보여서 조사하러 왔어요. 지은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다음 몇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발전기와 식료품 저장실이 있는 편안한 별장 같은 그녀의 집은 선미와 그녀의 신생아를 위한 성소가 되었다. 지은은 부드러운 담요로 안감을 댄 옷장 서랍으로 만든 임시 침대에서 아기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도왔다. 부드러운 담요. 선미는 그녀의 구세주가 남편이 죽은 후 이 숲으로 이사 온 은퇴한 산부인과 간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밤 당신을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은은 아기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수백 명의 아기를 출산했지만 이 숲에서 3명의 신생아와 그들의 엄마를 발견했으니 저기 위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선미가 지은의 손님 침대에 누워 아기들이 마침내 따뜻해지고 배불리 먹자 그녀와 석진의 관계에 대한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미가 간호한 마지막 학년 때 3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녀보다 15살 많은 석진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적이고 매력적이며 가족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회오리 바람 같은 연애는 6개월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고, 선미는 석진의 주장에 따라 공부를 보류했습니다. 변화는 너무 점진적이었어요. 선미가 공허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는 저를 학교를 그만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를 친구와 가족과 떨어진 새로운 도시로 이사시켰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는 초음파 검사 중에 그의 얼굴에 나타난 어두운 표정을 기억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은 듣는 동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미, 물어볼 게 있어. 병원에서 너와 아기들을 찾고 있을 거야. 석진이가 제대로 진찰했나? 아니면 그냥 데려갔나? 그 질문은 선미에게 물리적 타격처럼 강타했다. 그녀는 충격과 두려움의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서류를 다 처리했다고 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아무 것에도 서명하지 않았어. 간호사들이 교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를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갔어. 세상에. 그가 우리를 납치했어. 지은의 얼굴이 결의로 굳어졌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매우 조심해야 해. 석진이가 제대로 퇴원시키지 않고 너를 데려갔다면 그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는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망설였다. 선미, 나는 이 일이 새 쌍둥이에 대한 전망에 압도된 남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 석진의 과거를 살펴본 적이 있어? 그의 이전 관계들, 선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아들,
세 쌍둥이 중 가장 작은 아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를 위로하려고 움직이자 지은은 그녀의 전화기로 걸어갔다가 멈췄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치면서 전화가 끊어질 거야. 하지만 내일은 먼저 보안관 사무소에 있는 옛 친구에게 전화할 거야. 석진이가 그저 책임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 뭔가 느끼고 있어. 그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에서 도망치고 있어. 그날 밤, 밖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선미는 잠자는 아기들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시간에 그들에게 지성, 다빈, 원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천둥이 창문을 울리고 번개가 방을 비추자 그녀는 이 일시적인 안식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석진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선미는 그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결코 헛된 일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 60마일 떨어진 희미하게 밝은 사무실에서 석진이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책상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프로젝트 내 것이라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때 그의 손은 분노보다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석진은 자신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쌍둥이의 탄생은 그들을 모두 폭로할 위협이 되는 사건들을 일으켰다. 폭풍이 거세졌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먼 길에 나타났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수색하고 있었다. 지은의 별장에 새벽이 밝아오면서 밤의 폭풍으로 변한 풍경이 드러났다. 떨어진 나뭇가지가 땅에 널려 있었고 부지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는 진흙으로 변했다. 선미는 주방 창가에 앉아 지성을 품에 안고 있었고 지은은 새 쌍둥이를 위한 분유를 준비했다. 노령 간호사는 신의 선물로 입증되었고 선미에게 3명의 신생아를 동시에 돌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었다. 평화로운 아침은 지은의 오래된 라디오에서 지역 뉴스가 울려 퍼지면서 산산이 조각났다. 경찰은 메모리얼 병원에서 선미와 그녀의 신생아 새 쌍둥이가 실종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선미는 남편 석진과 함께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병원 직원들은 수술 후 정기적인 검사에서 환자를 허가 없이 빼낸 사실이 드러나 걱정했다. 지은은 라디오를 끄고 얼굴이 심각해졌다. 폭풍으로 인해 전화선이 끊어졌지만 복구되는 대로 당국에 연락해야 선미, 알아야 할 게 또 있어.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당신이 잠들었을 때 당신 남편의 이름을 알아봤어. 15년 전에 신시내티의 한 병원에서 일했어. 혜원이라는 여자가 한 건 있었어. 그녀는 석진과 결혼했어. 선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자 지은은 재빨리 진을 그녀의 품에서 뺏어갔다. 뭐? 쟤한테 뭐 일어난 거야? 혜원이 쌍둥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됐어. 석진이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 버렸다고 주장했어.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어. 쌍둥이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2주 후에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 유아 돌연사 증후군이 공식 판결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 석진이 상당한 보험금을 받고 사라졌어. 선미의 세상은 조각들이 제자리에 떨어지면서 기울어졌다. 석진이 그녀와 아기들을 위해 생명보험에 고집한 것은 출산 몇 달 전에 낸 것이었다. 그의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
임신이 진행되면서 그가 점점 더 통제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 아기들이 선미가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갈길을 달리는 타이어 소리에 말을 끊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검은색 SUV가 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지은은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갔다가 약간 긴장을 풀었다. 그냥 제 조카, 준서예요. 제가 언급한 보안관 대리예요. SUV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이었고 경찰 제복을 입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은은 그를 들여보내기 위해 서둘렀지만 선미는 법 집행을 보고 안도했지만 잠깐뿐이었다. 준서는 창백한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갔다. 지은 이모, 지금 당장 그들을 여기서 꺼내야 해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석진에 대한 신원 조회를 했어요. 그 남자는 도용된 신원으로 살고 있어요. 그의 진짜 이름은 석진이고 그는 3개 주에 걸쳐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사건과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야. 그는 계속해서 선미에게 돌아섰고 표정은 엄숙했다. 선미, 당신 남편은 그저 사기꾼이 아니야. 그는 정교한 보험 사기단의 일원이야. 그들은 부유한 가정, 특히 다태아 가정을 노려. 보험금 지급이 더 높기 때문이야. 선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제왕절개 흉터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욱신거렸다. 불임 치료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특정 병원을 이용하라고 고집했어. 최고라고 했지만 그가 고려할 병원은 그것뿐이라고 했어. 준서는 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은 아마 수술의 일부일 거야. 그들은 인위적으로 다태아 출산 가능성을 높여. 그러면 그들의 동료들이 개입해서 상황을 이용하려 해. 그는 좌절해서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 조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그들은 조심스러워. 그들은 죽음을 자연스럽거나 사고로 보이게 만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선미와 지은이 새 쌍둥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렀을 때 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준서의 무전이 울렸다. 그 메시지에 그는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이쪽으로 오는 게 보여. 그는 보고했다. 그들이 어떻게든 그를 여기까지 추적했을 거야. 아마 20분 정도 남았을 거야.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재빨리 다이얼을 돌렸다.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지형에서는 그들이 대거 도착하려면 최소 40분은 걸릴 거야. 지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오래된 지도를 꺼내 주방 테이블에 펼쳤다. 뒤쪽에 오래된 산림청 도로가 있어. 거칠지만 내 짚으면 괜찮을 거야. 여기서 15마일 떨어진 레인저스 사무소로 이어진다. 안 돼, 준서가 중얼거렸다. 준서가 끼어들었다. 그들은 모든 명백한 탈출 경로를 감시할 거야.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무언가가 필요해. 그는 선미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강렬했다. 선미, 내가 지금 제안하려는 건 위험하지만 우리가 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동안 당신과 당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그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한 대 이상의 차가 있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선미는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은색 세단을 잠깐 보았다. 석진이 그들을 찾았던 것이다. 지은이가 재빨리 아기들을 모으자 준서는 자신의 서비스 무기를 꺼내 선미에게 봉인된 봉투를 건넸다. 필요한 건 다 여기 있어. 암기하고 태워버려. 다음 1시간 안에 버티면 너와 내 아이들은 사라질 거야. 문제는 선미야, 너는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느냐는 거야. 선미는 잠자는 새 쌍둥이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가슴에 단단하고 단호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든지,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그 다음 몇 분은 통제된 혼돈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지은은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숨겨진 문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이전 주인은 금주법 시대의 밀수업자였어요. 그녀는 서둘러 설명하며 선미가 다빈을 조심스럽게 안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것을 도왔다. 개울 근처에 터널이 있어요. 준서는 지성과 원호를 따라갔고 그의 꾸준한 움직임에서 그의 경찰 훈련이 분명히 드러났다. 차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그들 위의 별장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왔어. 그는 속삭였다. 지은, 넌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노인 간호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미와 아기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3분만 시간을 주고 가.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 뒤에 숨겨진 문을 닫았다. 나무 천장을 통해 그들은 그녀의 발소리가 별장 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지은이 그들 위에 현관문을 열자 선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석진, 지은의 목소리가 마루판을 통해 희미하게 울려 퍼졌고 설득력 있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경찰이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스콧 부인, 석진의 목소리에 선미의 피가 식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당신이 분만 간호사로 일한 이력을 감안할 때 당신이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종, 지은의 가장된 혼란은 완벽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폭풍 때문에 밤새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선미, 준서, 그리고 새 쌍둥이가 터널을 통과하면서 대화가 계속되었다. 터널은 좁았지만 오래된 나무 들보의 의지에 똑바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높았다. 아기들은 긴장감을 느꼈는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선미의 제왕 절개 부위는 매 걸음마다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이려고 애썼다. 그들은 거의 터널 끝에 다다랐을 때 별장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을 수색해. 석진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그들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지금 당장, 준서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그들은 터널에서 나와 회색 새벽빛 속으로 들어갔고 빠르게 움직이는 개울 근처의 덤불에 가려져 있었다. 물소리는 아기들의 소리를 가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준서는 재빨리 그들을 두 번째 차량을 숨겨둔 곳으로 데려갔다. 생유리 창문이 달린 표시 없는 경찰 SUV였다. 그가 어떻게든 미리 준비해둔 카시트에 아기들을 고정시키자 선미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지은이, 괜찮을까? 이모는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어. 준서는 걱정에 입을 꽉 다물었지만 그녀를 안심시켰다.
주 경찰의 친구들이 곧 도착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와 아기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해. 그들은 좁은 산림 서비스 도로로 들어서자마자 선미의 모성 본능이 경고를 외쳤다. 잠깐만, 그녀는 헐떡였다. 병원 팔찌. 석진이 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야. 아기들을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준서는 부드럽게 저주하며 차를 세웠다. 그들은 재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새 쌍둥이의 작은 발목에서 병원 신분증 팔찌를 벗겼다. 준서는 주머니 칼을 꺼내 큰 바위 아래에 파묻었다. 잘 생각했어. 그는 말했다. 그런 종류의 세부 사항이 생사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어. 그들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동안 선미는 준서의 긴장된 모습을 살폈다.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잖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전에 사람들이 탈출하는 걸 도운 적이 없니?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 여동생이야. 마침내 그는 말했다. 다른 조직원들이 겨냥했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똑같았어. 다태야, 보험 계약, 비극적 사고. 그녀와 조카들을 구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의 손가락 관절이 운전대에서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조심스러워. 법 집행기관, 병원, 보험회사에 연줄이 있어.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살아남아 증언하는 경우는 드물어. 갑작스러운 폭발이 새벽 전에 침묵을 뒤흔들었고 지은의 별장 방향으로 돌아갔다. 선미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지만 준서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저기 터널이야. 그가 말했다. 지은이 우리가 무사하다는 걸 확신한 후에 기소를 했을 거야. 우리가 계획한 거야. 계획한 거야. 선미의 고개가 돌았다. 석진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했어? 약 6개월 정도. 보험 계약을 시작할 때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 지은이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줬어. 그냥 그는 백미러로 잠자는 아기들을 흘깃 보았다. 새 쌍둥이는 예상하지 못했어. 일정이 바뀌었거든. 그들은 준서가 다시 말을 걸기 전까지 몇 마일 동안 긴장된 침묵 속에 차를 몰았다. 내가 준 봉투의 내용을 외웠어.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 있는 문서에는 자세한 탈출 계획이 들어 있었다. 새로운 신분, 은행 계좌, 안전 가옥, 연락 프로토콜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 준비했어? 그렇지 않았어. 준서가 인정했다. 이건 다른 사건을 위한 거였어. 하지만 너와 새 쌍둥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전화를 걸고 세부 사항을 변경했어. 널 돕는 사람들은 그냥 석진의 조직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데에는 각자 이유가 있다고 했지. 앞쪽 나무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준서는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검은색 SUV가 뒤에서 도로로 들어섰고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선미는 백미러로 운전자를 알아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는 석진의 오랜 사업 동료인 태민이었다. 잠깐만, 준서는 명령하며 급커브를 돌며 가속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억해. 계획을 따라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뒤따라오던 SUV가 길이 좁아지면서 속도를 올렸다. 뒷좌석에서 새 쌍둥이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선미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돌아섰고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두 번째 차량이 앞길에서 다가와 그들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준서는 무전기를 잡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스콧 대리입니다. 산림청 도로 23번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맥스웰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탑승한 민간인 승객입니다.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정지음만이 유일한 반응이었다. 그들은 산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신호가 명확하지 않았다. 앞길이 더 좁아지자 선미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기들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준서, 그녀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선미의 계획은 절박하면서도 단순함이 뛰어났다. 옛 레인저의 오두막,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어젯밤에 본 거, 이 길 바로 옆에 있지? 광산으로 이어지잖아. 준서의 눈이 이해로 커졌다. 폐쇄된 구리 광산? 안전하지 않아. 이것도 아니야. 추적자들이 진지를 잡자 선미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석진은 어젯밤에 나를 숲으로 데려다 줄 때 내가 의식이 있었다는 걸 몰라. 태민과 백업 위치, 즉 레인저의 오두막에 대해 전화로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그곳에 물품이 있을 거야. 증거일 수도 있고, 그 뒤를 따라오던 SUV가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새 쌍둥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준서는 순식간에 결정을 내려 거의 가려진 흙길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세게 당겼다. 이게 틀렸다면 틀렸어. 선미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석진은 항상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무 조심해서 안 해. 그리고 내가 어젯밤 일을 기억할 만큼 깨어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해. 흙길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이어졌다. 울창한 숲을 지나 작은 개간지로 이어지기 전에 레인저의 오두막이 어둡고 버려진 듯했다. 준서는 엔진과 불을 껐다. 우리가 어디에서 껐는지 알아내기까지 2분 정도 남았어. 계획은 뭐야? 선미는 이미 움직이며 원호를 카시트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들은 우리가 오두막에 숨어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간호학교에 다닐 때 수색 및 구조 훈련을 받았어. 그들은 우리에게 오래된 광산에 대해 가르쳐줬어. 미로 같지만 모두 중앙 배수 터널로 연결되어 있어. 주요 터널에 도착하면 반경 15마일 이내에서 어디든 나올 수 있어. 준서는 다른 아기들을 돕는 동안 알아챘다. 하지만 선미, 그 터널은 위험해. 동굴 붕괴, 나쁜 공기. 멀리 갈 필요 없어. 선미가 말을 가로채며 간호훈련이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실제로 들어간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만 가면 돼. 봐. 그녀는 오두막 옆을 가리켰는데 낡은 채굴 장비가 흩어져 있었다. 잔해 속에는 광산 입구가 있었는데 무성한 초목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들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헤드라이트가 개간지를 훑었다. 준서는 선미와 아기들을 큰 장비 뒤로 밀어 넣었고 2대의 차가 다가왔다. 선미는 녹슨 금속의 틈새로 석진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은 손전등 광선에 비춰졌다. 최근에 오두막이 사용되었어요. 태민이 건물을 살펴보며 소리쳤다. 먼지 패턴이 흐트러졌어요. 안을 확인해봐요. 석진이 명령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제 아내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 대리관이요. 아기의 징징거림이 새벽 전 공기를 가득 채우자 그는 말을 끊었다.
선미의 심장은 거의 멈췄지만 그녀는 준서가 더 이상 그녀 옆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잠시 후 그녀는 오두막 안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요. 아기들을 도와주세요. 석진과 그의 부하들은 오두막의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 선미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광산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통로는 낮고 좁아서 그녀는 어색하게 웅크리고 있었고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 항이하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 뒤에 오두막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겨우 50야드밖에 가지 않았는데 총소리가 들렸다. 준서를 생각하며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이려고 애썼다. 아기들은 아마도 조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터널이 아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선미의 의료교육은 공기질과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경고를 외쳤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른 곳보다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옆방을 찾아서 자신과 아기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고 준서가 준 비상담요로 그들을 감쌌다. 터널에 더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뒤를 이어 고함 소리와 뛰는 발소리가 들렸다. 손전등 빔이 주요 통로를 비추었지만 옆방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 선미는 석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전해지자 숨을 참았다. 그들을 찾아. 그들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아기들이 멀리 갈 수 없어. 선미는 손전등 불빛과 목소리가 터널 시스템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이며 입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험했지만 그녀는 석진의 예측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가 위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산 더 깊숙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거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선미는 친숙한 목소리가 나야 라고 속삭이기 전에 거의 비명을 질렀다. 준서, 그녀는 헐떡였다. 하지만 나는 들었는데 공중에 총성이 울렸어. 그는 조용히 설명했다. 그들이 나를 광산 더 깊숙이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탁을 했어. 주 경찰이 오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먼저 너와 아기들을 여기서 꺼내야 해. 그들은 광산에서 나와 혼란에 빠졌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개간지 가장자리에서 번쩍였고 함성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도착한 것은 주 경찰이 아니었다. FBI였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물이 포위당했다. 손을 들고 나와 석진과 그의 부하들이 총을 뽑은 채 뒤편 광산에서 나왔다. 선미는 남편과 마주했고 숲에 그녀를 버린 이후로 처음으로 그를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자신감 넘치는 가면이 금이 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벌거벗은 두려움이 드러났다. 끝났어, 석진.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아기들을 꼭 껴안았다. 아니면 석진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내 진짜 이름이 뭐든. 하지만 석진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녀 뒤에 있는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백악질로 변했다. 선미는 돌아서서 보았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을까? 선미는 돌아서서 준서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녀 자신의 입이 충격에 떡 벌어졌다. 혼란 속에서 그들에게 걸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 그녀에게 보여준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만 본 적이 있었다. 혜원이었다. 석진의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아내는 살아있었고 FBI 전술 조끼를 입고 있었다. 혜원이 다가오자 새벽전 빛 속에서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가슴에 새겨진 FBI라는 굵은 글씨가 깜빡이는 비상등을 받았다. 선미는 그녀의 움직임이 얼마나 우아한지 알아챘다. 심각하게 다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다루도록 훈련받은 여성의 움직임이었다. 특수요원 혜원입니다. 그녀가 선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개간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석진, 요즘은 뭐라고 부르든. 이 순간을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석진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채 일그러졌다. 당신은 죽었어. 그는 더듬거렸다. 쌍둥이는 살아있고 건강해요. 혜원이 차갑게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증인 보호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당신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동안요. 제가 그저 순진한 희생자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저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저는 이미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선미의 마음은 조각들이 제자리에 떨어지면서 두근거렸다. 그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인 준서를 바라보았다. 혜원은 FBI에서 내 연락책이었어. 그는 조용히 설명했다. 너와 새 쌍둥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그녀가 내가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야. 태민과 다른 남자들은 나무에서 더 많은 FBI 요원들이 나오자 무기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석진의 총은 선미와 아기들에게 겨누어져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는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날 죽일 거야. 정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 그들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 그들이 혜원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압박했다. 조직에서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여러 주에 걸쳐 이 계획을 실행해 온 사람들 말이야. 그녀는 엄숙하게 웃었다. 석진아, 우리는 이미 그들을 잡았어. 내가 선미와 그녀의 아기들을 쫓는 동안 우리 팀은 5도시에서 동시에 급습을 실행하고 있었어. 보험 임원들, 더러운 경찰들, 불임 치료병원 직원들. 그들은 모두 구금되어 있어. 석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선미는 그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세상이 얼마나 완전히 무너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그녀의 모성 본능이 경고를 외치게 했다. 그가 또 총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소리쳤다. 갑자기 석진이 항상 100억 무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을 기억해냈다. 발목 홀스터. 오른쪽. 경고는 석진이 비어있는 주 무기를 떨어뜨리고 발목을 잡자마자 왔다. 하지만 혜원이 더 빨랐다. 숙련된 효율성으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 그녀는 한 번의 매끄러운 동작으로 그를 무장 해제하고 얼굴을 아래로 하고 바닥에 눕혔고 다른 요원들이 태민과 그의 부하들을 구금하면서 수갑이 제자리에 걸렸다. 선미는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준서는 재빨리 그녀가 근처 통나무에 앉도록 도우며 대부분의 혼란 속에서도 놀랍게도 잠을 잔 아기들을 확인했다. 혜원은 석진을 동료들에게 넘긴 후 그들과 합류했다. 가까이서 선미는 그녀의 눈에서 강인함과 결의를 볼 수 있었지만 깊은 연민도 느낄 수 있었다. 빨리 움직일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혜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모든 조각을 연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움직여야 했어. 임신 소식을 듣고 보호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새 쌍둥이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을 가속화했어. 불임 클리닉이야. 선미가 천천히 말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태아 출산 가능성을 높였어. 혜원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들의 계략의 일부였어. 다태아 출산은 더 높은 보험 지급을 의미했지. 병원은 취약한 대상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남편이나 파트너가 실제로 조직에서 식물로 태어난 여성들이지. 그들은 과학으로 그것을 해냈어. 선미는 잠자는 아기들을 내려다보며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단지 달러 기호로만 여겨졌다는 사실에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많아요. 혜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아는 한 그렇게 효과적으로 저항한 첫 번째 엄마예요. 당신의 간호교육, 당신의 재치 있는 생각.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제대로 했어요.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하더라도요. 그래서 준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렇게 급히 저에게 연락한 거예요. 그는 제가 가진 것과 같은 정신을 알아챘어요.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전시키겠다는 결의를요. 바로 그때 지은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개간지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선미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노령 간호사가 달려가 그녀를 껴안으며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아기들을 확인했다. 터널 폭약은 제 아이디어였어요. 지은이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어조로 인정했다. 고인이 된 남편에게서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그는 광산 엔지니어였어요. 주요 구조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탈출로를 봉쇄하기 위해 어디에 놓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선미와 새 쌍둥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혜원은 준서를 옆으로 데려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선미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몸짓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아직 뭔가 끝나지 않았다. 혜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서자 그녀의 의심은 확실해졌다. 선미, 알아야 할 게 또 있어요. 습격대 석진의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녀는 망설이며 아기들을 흘깃보았다. 당신의 불임 치료와 병원이 당신이 모르게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거예요. 선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유전자 검사요? 혜원은 심호흡을 했다. 당신의 새 쌍둥이에 대해 특별한 것을 밝혀낸 종류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을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정보에 매우 관심이 있을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선미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아기들을 더 가까이 안고 있을 때 일출의 첫 햇살이 하늘을 분홍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혜원의 얼굴을 보면서 그녀는 더 많은 계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리게 할 계시였습니다. 의료센터의 개인 상담실은 숲의 혼란과는 세상이 달랐습니다. 선미는 편안한 의자에 앉았고 아기들은 병원에서 제공한 유아용 침대에서 그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혜원과 준서가 거기에 있었고 FBI 태스크포스에서 일하던 유전 전문가인 보영도 있었습니다.
불임 클리닉은 보험 사기의 표적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깁슨 박사는 테이블 위에 여러 의료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허가받지 않은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정 유전자 마커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미 씨에게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석진 씨가 당신의 케이스를 맡았습니다. 선미는 잠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보호 본능이 타올랐습니다. 어떤 마커?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특별한 게 뭐예요? 깁슨 박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의 새 쌍둥이는 매우 드문 유전적 조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자연 면역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사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액세포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특정 유형의 면역 결핍증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은 보험금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원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사적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당신 같은 특별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허울 기업을 통해 제약회사에 판매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그저 그들의 은폐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선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럼 석진이 그는 당신을 없애고 아기들을 보존하기로 되어 있었어. 준서가 엄숙하게 마무리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닥친 어떤 사고에서든 새 쌍둥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주장할 준비가 된 부패한 의료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 그가 계속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연구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거고 그들의 진짜 정체는 지워졌을 거야. 깁슨 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긴박했다. 선미. 뭔가 확실히 말하고 싶어. 당신 아이들의 유전적 프로필은 특별해. 하지만 초자연적인 건 아니야. 그것은 적절하고 윤리적인 의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적인 돌연변이야. 그녀는 말을 잇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 조직이 계획한 건 이익에 관한 것이지 의학에 관한 게 아니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선미가 회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 아기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야? FBI 요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행히도 당신 자녀의 유전적 프로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기관의 연구 데이터는 이미 여러 당사자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압수했지만 모든 것을 확보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준서가 덧붙였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아니요. 선미가 단호하게 말을 가로채며 자신의 확신에 스스로도 놀랐다. 저는 평생 도망 다니며 숨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들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은 이런 대답을 예상한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사실, 다른 제안이 있어요. 유전학. 전문의 깁슨 박사가 파일을 꺼냈다. 국립보건원에는 특별한 연구 협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당신과 같은 가족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윤리적인 연구를 허용합니다. 당신은 가족의 참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연구 활동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된 보안 조치만으로 공개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보호는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숨는 것입니다. 회원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을 뒷받침하는 합법적인 의학 연구기관의 리소스가 있으면 보안과 목적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간호 배경은 이런 환경에서 매우 귀중할 것입니다. 선미는 잠자는 새 쌍둥이, 진, 바빈, 원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생후 첫 며칠 동안 살아남은 모든 것, 그들이 보여준 강인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깁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유전적 특성은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참여하기로 선택할 때만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들의 말을 가로채었다. 지은이가 커피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노인 간호사는 선미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고 새 쌍둥이의 대리 할머니가 되었다.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녀가 친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들은 곧 다음 젖을 먹고 싶어 할 거예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바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배고픈 울음소리에 앞서 항상 내는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선미는 딸을 들어올리며 이렇게 작은 사람이 어떻게 세포 속에 이렇게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에 놀랐다. 하지만 바빈의 완벽하고 작은 얼굴을 보며 선미는 의학적 기적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딸을 보았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보호할 세 가지 소중한 선물 중 하나. 프로그램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혜원과 깁슨 박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선미는 그녀에게 깊은 목적 의식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녀 아이들의 독특한 유전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유전 코드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랄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어머니처럼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선미가 몰랐던 것은 5년 안에 그녀의 아이들의 유전적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이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세 가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의학 문헌에서 맥스웰 새 쌍둥이로 알려지게 된 실제 신원은 보호됨. 그들은 새로운 세대의 유전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강인하고 대가족에 둘러싸인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것이다. 그 가족에는 의료적 요구사항은 완벽하게 충족되었고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며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관리되었다. 선미는 천천히 앉아서 이 정보를 처리했다. 모든 것을 확인해서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한 돈이야, 선미.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선택권을 줄 수 있어. 최고의 학교, 대학, 심지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의대도. 그들의 어머니, 중퇴자, 선미는 간호학 교육을 중단한 것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듯이 말했다. 그거에 대해서 말이야, 지은이 끼어들었다.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병원에는 학위를 마치는 직장인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연구시설에서 수업에 맞춰 내 일정을 조정할 거야. 선미가 그녀를 응시하자 그녀는 말을 끊었다. 뭐라고?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 선미는 자신의 가족이 된 이 여성들을 둘러보았다. 실용적인 지혜를 가진 지은과 강렬한 보호 본능을 가진 혜원. 그리고 그녀는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은 활동 매트에서 만족스럽게 놀고 있는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진은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장난감을 잡으려고 애썼고 그녀의 얼굴은 결의로 굳어 있었다. 다비는 여동생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원호는 자신의 발가락에 매료된 듯했다. 그들은 모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선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유전적 요인 이상의 존재라는 걸 알면서 자라야 한다는 거야. 그들은 연구 대상도 아니고 의학적 돌파구도 아니야. 그들은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들. 혜원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당신이 이 아이들을 인도하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깁슨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도착하면서 중단되었다. 집이 의학 검사와 데이터 수집에 통제된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선미는 그녀의 아이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의 전염성 있는 웃음, 다빈의 사려 깊은 시선, 원호의 온화한 성격.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었고 어떤 유전적 마커보다 훨씬 더 귀중했다. 그날 저녁, 연구원들이 떠나고 아기들이 잠든 후 선미는 뒤쪽 현관에 앉아 황혼이 깃드는 가운데 반딧불이가 춤추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 오는 소리가 그녀를 웃게 했다. 루이스는 정확히 예정대로 보안 검사를 받으러 왔다. 힘든 하루였어. 그가 그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사실, 아니, 선미가 대답하며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좋은 하루였어. 가능성이 가득한 하루였어. 그녀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숲속에서 보낸 그 무서운 밤 이후로 처음으로 그녀는 생존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번창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선미는 국립보건원 회의실의 연단에 서서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뒤에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미소 띤 유치원생 3명, 진, 다빈, 원호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세련되게 흐리게 처리되어 있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피해자였어요. 선미가 말을 시작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분명했다. 오늘 저는 생존자로서가 아니라 유전 상담과 환자 옹호를 전문으로 하는 등록 간호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연구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줄에서 지은이는 티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이제 선미의 2년차 남편인 루이스가 자랑스러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FBI 의료 사기 수사과장으로 승진한 혜원은 옆자리에서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스웰 프로토콜로 알려진 이 프로토콜은 유전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식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연구는 가능했습니다. 선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는 피험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선 아이일 뿐,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선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연구시설의 옥상 정원에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는 아래층에서 정기적인 목요일 오후 미술치료 세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매달 실시하는 의학 검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5살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의 삶은 평범한 유치원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정 드라마, 좋아하는 만화,
간식 시간에 누가 마지막 쿠키를 가져갈지. 잘했어, 꼬마야. 지은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습니다. 요즘은 나이든 간호사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에 선미를 공식적으로 입양하여 새 쌍둥이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할머니를 주었습니다. 좋은 도움이 있었어요. 선미가 양어머니를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숲에서 우리를 처음 발견한 그 밤 기억나?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지금 당신을 보세요.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옹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사 학위를 마치고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키우고 꽤 괜찮은 남편을 얻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선미가 웃었습니다. 누는 자신이 행운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는 우리의 경우와 비슷한 사건을 조사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정 관리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임산부였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프로토콜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선미, 깁슨 박사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가족이 원래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그녀의 가장 보람 있는 책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두려움, 유전자, 자녀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은 가족 저녁 식사에 통제된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는 극적인 손짓으로 최근의 미술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비는 한입 베어 물며 조용히 퍼즐을 풀고 있었습니다. 원호는 브로콜리를 사용하여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준서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었고 생물학적 관계와 선택한 가족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새 쌍둥이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지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대가족은 혜원의 쌍둥이, 이제는 잘 자라는 10대와 깁슨 박사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동참한 여러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선미는 뒷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이끌렸습니다. 반딧불이가 나와서 그녀와 루이 우정이 천천히 사랑으로 꽃피우던 베란다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저녁 대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생각은 좀 해줄래? 준서가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었는데. 석진에 대해서 선미가 인정했습니다. 그의 가석방 심리는 다음 달이야. 그는 풀려나지 않을 거야. 준서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혜원이 그걸 확실히 했어. 게다가 아이들은 안전해. 온 세상이 이제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아.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맥스웰 프로토콜에 대한 홍보는 계산된 위험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합법적인 기관의 보호와 대중의 감시하에 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들은 누구도 결과 없이 아이들을 해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새 쌍둥이를 급여로, 그 다음에는 의류용품으로 여겼다. 그는 진의 웃음의 기쁨이나 다빈의 조용한 지혜, 원호의 온화한 마음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는 결코 그들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누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해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때 위층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선미가 미소 지었다. 새 쌍둥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나이에 맞게 신중하게 편집된 이야기였다. 그들에게 그것은 친절한 할머니, 보호적인 경찰관, 강력한 FBI 요원의 도움을 받아 숲에서 아기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용감한 엄마에 대한 모험 이야기였다. 선미는 계단을 올라 아이들 방으로 가면서 그 무서운 밤 이후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아이들을 특별하게 만든 유전자 마커는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들의 진짜 재능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 친절함,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었다. 선미는 아이들의 열광적인 얼굴에 둘러싸인 채 언제나 그랬듯이 이야기하는 의자에 앉았다. 옛날 옛적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편안한 집에서 선미는 그들이 모두 행복한 결말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극복한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을 즐겼던 만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하며 우리가 여러분과 놀랍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공감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채널에 더 많은 이야기, 재생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른 매혹적인 이야기를 탐색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